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예의 복귀 시간이 들어왔고요. 오늘 굉장히 체감 지수들이 좀 안 좋으셨을 겁니다. 연일 FMC 이후에 산타랠리는 실종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대 지수 중에 오늘 코스닥이 특히나 좋지 않았습니다. 중소형 종목들 이전에 저전에 반등이 나오려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시장 투심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703선에 마무리되었는데 1.96%가 빠졌고요. 코스피는 좀 덜 빠졌습니다만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주 쪽에는 흐름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막판에 끌어올려서 키 맞추기를 한 것 같은데 0.8% 마감된 채 2330선에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오늘장 흐름보다는 시장 흐름 분석에 조금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일단 좀 확대해 보고요. FOMC 이후에 늘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연준의 불확실성은 두 가지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번에 FOMC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나와 있는 두 가지 내용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장 투심을 너무나 흔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정리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가 최종금리 부분이죠. 이거는 끝까지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겁니다. 결국은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는 가장 안 좋았던 코멘트가 지금 돌이켜보면 금리 인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명확한 가이던스는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말하는 건데 내년에 이렇게 말해놓고 금리 인하를 해주면 좋겠죠. 하반기 쪽에. 근데 이 부분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빠르게 앞당겨서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지금 2월에도 베이비 스텝을 할지 빅 스텝을 할지 이것도 의견이 좀 갈리죠. 지금 시카고 패드워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75%인데 지금 62%까지 떨어졌어요. 빅 스텝이 거의 한 35에서 37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긴축 강도에 대해서 양보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왜 긴축 강도에 대해서 양보가 없을까? 소비자 물가가 어찌 됐건 잡혀가고 있는데 고삐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 CPI라고 쓰죠. CPI가 7.1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4.6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물가 수치가 높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되는 순간은 좀 한참 남았죠. 결국은 물가가 금리보다 낮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유동성 확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 투심을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미국 증시도 그렇습니다.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등락 과정을 좀 지속하고 있었거든요. 어찌됐건 몇 번 12,000선을 좀 돌파하기도 했고 지금 월물이 이제 3월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FOMC 이후에 지금 5거래일째 계속적으로 하락 국면이에요. 상당히 지수 포인트도 많이 빠졌습니다. 12,200선 전부터 지금 11,000선까지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 오시기 전에 제가 줄을 권하는데 지난번에 찍었던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투심이 악화되었다. 연말에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 연말에 이런 소식을 전해왔는데 최종금리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시장 지속 하락 국면 이거에 대한 투심 악화를 상당히 시장은 좀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시장이 오늘 좋지 않았지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또 해야 되겠죠. 이 경기 침체 부분은 아직까지도 ING인 것 같아요. 연준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놈은 고용 동향 보고서 늘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좀 와전된 정보나 정보의 오류가 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닫혔던 멕시코 국경이라든지 비자 이런 부분들이 터져나가면서 일용직 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찌됐건 그 부분을 고용동향 보고서에 고용지표에 반영시키는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말 일용직들, 계약직들이 계속적으로 고용 창출이 될까? 이런 부분도 솔직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연준이 이런 데도 좀 비논리적인 형태인데도 계속적으로 고강도 긴축을 해가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한 가지입니다. 네.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보다 물가 상승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더 무섭다. 어찌됐든 비교 잣대를 해보면 금리 인상을 하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한 방책, 올드한데 이게 더 무서운가 봐요. 네. 결국은.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이제 폴 바커의 망령이라고 하는데 이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 오늘 이창용 총재도 한국은행에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더디다. 고강도 긴축을 해가고 있는데도 물가가 내려오는 잡히는 속도가 좀 더디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알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결국은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재정금리는 도대체 어디냐? 이거에 대한 확실성이 없죠. 금리 종착점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 하죠. 지금. 그런데 연준에서 완전히 그 부분을 가려놨죠. 상황 좀 보면서 언제든지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으면 우리의 스탠스도 바뀔 수 있다. 계속적으로. 이런 코멘트만 좀 해요. 중립적이라기보다는 확실히 매파적인. 우리는 이 최종금리에 대한 확신성을 좀 갖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국내 양대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오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좀 있었지만 이런 내용들은 무색할 정도로 요즘 거래 대금이 최저입니다. 야, 요즘에 수급 보면 많은 또 전문가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애널리스트라고 이야기도 나누지만 통화도 해보고 거래 대금이 정말 최저예요. 요즘 코스피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수급 1위가 KTNG였는데 60억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1위였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국내 증시에 펀더멘털 문제가 있고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대변수적인 요소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시에 부침을 겪는 거냐. 대변수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거는 증시 반등을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정책이라든지 따끔하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서민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정말로 이제 통화정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 정치학 박사들 전부 다 또 경제학 박사들 또 이코노미 수석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통화정책으로 하는 게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금리 인상. 이 통화정책으로는 획기적인 방법이 더 이상 없어요. 정말로 여기서 획기적인 방책을 내난다면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 대상자가 될 겁니다. 결국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 재정정책인데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진영 논리만 펼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본 쪽 이슈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봤는데 솔직히 일본 쪽 금리가 옛날에 엔화의 어떤 위상이 예전만은 못합니다. 오늘 단일 이슈였다고 보고 그거보다도 오늘 장중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미 야간 선물까지 좀 끌어내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중에 이제 하나의 이유일 텐데 20만 명을 징집하겠다 이런 말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점화되는 것 같아요. 뭐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게 한번 지나갔었어요.
솔직히 비료, 사료, 식료 이게 한번 지나갔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요즘은 반등 동력이 약했죠. 근데 오늘 이게 완전히 내용이 또 달라졌습니다. 20명 명 징집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런 소식이 굉장히 국내 증시에 좋지 않지만 미국의 압박 요소가 되죠. 네. 근데 정말 미국의 뭐 글로벌 이야기, 증시를 이야기하자면 경제 역사를 좀 이야기하자면 정말 미국의 압박 요소가 될까요? 저는 전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이 패착적 요소를 쓰는데 방위산업 분야로 미국은 이미 무기 판매로 돈 다 벌었어요. 결국은 조금 얻어 터지는 거는 주변 국가들 증시예요. 상당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는 요소들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어가서 볼 텐데 처음에는 단기 자금 유입이 중국으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이 단기 자금 유입이 중국으로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아시는 봉쇄령.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중국이 이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홍역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뭐 제로 코로나 폐지죠. 그런데 지금 중국 안에서도 중국 관련된 주들이 오늘 흐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최근까지는 뭐 영상 콘텐츠, 뭐 게임, 항공, 카지노, 면세 이렇게 돌아가다가 화장품까지 오늘은 어떻습니까? 마스크, 택배, 화상회의. 우리 연초에 1월부터 우리 38만 명, 막 40만 명 코로나 확진자 갑자기 급증했죠. 저희도 제로 코로나 가면서. 저는 그때가 개인적으로 더 무서웠습니다. 아, 정말 인간의 힘으로 코로나를 어떻게 제압할 수 없는 과정인가. 결국은 지금 안정권에 들어갔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구수가 좀 많으니까 이제 봉쇄 완화를 했지만 당연히 외화 자본 유치를 하려고 봉쇄 완화를 했겠죠. 그런데 당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증폭되고 있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안에서 또 중국 관련주 안에서도 기존에 갔던 리오프닝보다는 새로운 섹터, 테마, 마스크, 택배 이런 것들이 오늘 부각되는 모습이었었어요. 오늘 하나하나 오늘 들어가는 이제 업종들을 좀 볼 건데 시장이 오늘 일단 거래대금이 상당히 저조했고 거래대금이 저조하고 양대지수가 안 좋은 측면은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의 하방 낙폭이 좀 남아있고 이 미국 증시의 하방 낙폭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FOMC 때 최종 금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확실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ING, 진행형으로 반영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보지만 여기서 이제 올드하게 기존에 찍었던 바닥 국면에서 좀 지지가 되면 이번에 한 700선 정도 됩니다. 나스닥 포인트로. 다행인데 약간 과대낙폭이 갔을 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또 지지받는 데서 지지받으면 파동 모양이. 과대낙폭으로 갔을 때 과연 시장 투심이 또 어떻게 반응할 건가. 지금 은근슬쩍 B2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신용장구가 줄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땐 신용장구가 줄고 있지 않아요. 안 좋은 상황이죠. 고객 예탁금은 어떻습니까? 늘지 않는데 이건 늘지 않아요. 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장고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기가 조금 외국인들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공매도나 대차장고 늘리는 거 보니까 여기가 조금 우리가 속된 말로 주식하면서 그런 말 하죠. 지쳐가지고 털려서 나가라. 개인 투자자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개인 투자를 할 때 신용이나 미수를 쓰면 안 됩니다. 있는 돈 가지고만 주식을 해야지만 좀 더 이런 하락 국면에서는 좀 더 버티기를 할 수 있어요. 신규 자금이 있는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고 결국은 1700선 나스닥 포인트로 3월물 기준 테스트를 거치지 않겠나. 자, 오늘 종목으로 좀 돌아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에도 조금 이야기 할애를 하겠습니다. 코스피로 돌아와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슬아슬한 국면이에요. 오늘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렸는데 오늘 233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지지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솔직하게 2250선까지는 2250선까지는 조금 추가적으로 낙폭이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붕괴가 된다면 지난번 저점인 2200선까지 테스트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명인의 복귀 시간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TV를 보면서. 저는 주관적으로 뭐 조금 더 하락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자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좀 들고 있으면 되는데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대응하십시오. 네. 좀 늦었습니다. 네. 무대응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주식 팔아야 손실이고 팔아야 수익입니다. 굳이 시장에 아직 저점 바닥 국면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미리 선대응을 하겠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오늘 찍었던 2330선이 저점인지 2250선이 저점인지 2200선이 저점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전문가들 다 못 맞춥니다. 네. 코로나 때 맞힌 전문가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이때 대응 전략을 차라리 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 포트 점검,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느냐를 점검하시는 게 훨씬 좋다. 자, 업종으로 조금 넘어와 보죠. 오늘 뭐 간단합니다. 업종에 대한 투자는 오늘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역시나 가장 좋았던 거 은행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 지지부터 좀 볼건데 오늘 상대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제주은행이고요. 뭐 이슈가 좀 있었죠. 뭐 신한금융 지주랑 뭐 이 제주은행에 관해서 뭐 인터넷 은행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등등의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직행했는데 은행주의 본연의 모습, 배당 위주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시장 대비 하나금융 지주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요즘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은행주들은 주식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은행주들은 모아가야 되는 전략이지 담보금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게 아니다. 결국 꾸준하게 모았던 사람들은 2, 3천씩 모았겠죠. 올해 이제 배당 받을지 여기서 그냥 엑시트할지 결정만 하시면 되는데 연말이 다가오니까 배당 위주 종목이 좀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수급이 좀 상실된 상태거든요. 저는 늘 요즘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급 상실의 시대. 수급이 좀 없어요. 너무 과할 정도로 외인 수급이 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하루 종일 딱 두 가지만 움직여요. 환율, 우리나라 환율 고시추이 굉장히 뭐 10원 정도는 우습게 움직이고, 그 다음 선물 등락 과정. 선물 등락 과정도 좀 약해졌어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환차선을 노리는 매매 방법이 조금 외국인들한테 유행인 것 같고요. 주요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은행주가 움직이는 반면에 고려신용 정보라든지 SC 평가의 정보가 올렸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여기에 뭐 하는 데냐? 채권 추심하는 데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대마진 이익률이 금리 인상이 올라가게 되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이 높아지니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문제죠. 지금 영끌했던 우리 MZ 세대들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장만을 해줘야죠. 집 하나 갖겠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은행에 발생되는 게 뭡니까? 대손충당금이죠.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올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4번까지 할 줄이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은행주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년에 대손충당금이 맞냐, 예대마진이 더 높은 거냐, 이 부분은 제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거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첨예한 대립구도 양상인데 현재까지는 뭐 배당 메리트가 연말까지는 좀 부각되지 않겠느냐. 하나금융, 기업은행, 신한주주. 대손충당금 쪽으로 가게 되면 고려신용정보라든지 SCI 평가 정보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한일사료 뭐 이런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캐캐 묵었는데 느낌은 와요. 지금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20만 명 징집. 뭐 광고를 보니까 전문가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정말로 사회적 약자한테 최악이지 않습니까? 지금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러시아 광고 방송을 보니까 뭐 군대 지원을 하면 헤어진 애인이 돌아온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참
러시아 국민들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비관론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냐? 식료 비료냐? 이것도 선택을 못 하겠어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휴전이냐? 우리 PD님이 또 예쁘게 써주셨네요. 휴전이냐? 확전이냐? 아마 우리 PD님이랑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보시고 있겠지만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언젠가 휴전 돌아오지 않겠느냐? 무슨 소리냐? 지금 20만 명 징집하고 우크라이나 키우 수도 친다는데 오늘 반응하지 않느냐? 비료 사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가든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건설기계 건설 다 빠졌고요. 대신 비료, 사료, 식료품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양날의 검이에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4월에 지금 철수를 했었는데 올해 4월에 다시 한번 진격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불거지면 당연히 확전이 우선일 거고요. 다시 또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흐지부지 되게 되면 휴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들이 또 강세로 갈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뇌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 그래도 좀 더 긴 관점으로 휴전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정리해 드린다면 휴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긴 관점, 식료 비료로 확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단기 관점,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의 변화인데 이 부분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웰크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다 마스크 관련주인데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국 투자할 때 봉쇄령에 투자하는 사람, 위드 코로나 확진에 투자하는 사람 또 이렇게 다를 거예요. 위드 코로나 하면서 지금 확진자가 증폭하니까 이러면 마스크, 물류, 뭐 택배 이쪽은 단기가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무슨 소리냐? 면세, 카지노, 항공, 요새 여행객 수요 봐라. 이쪽은 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이렇게 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쪽, 짧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쪽을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왔고요. 뭐 정책 파괴입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맞고요. 중국은 단지 단기적으로 확진자 급증에 따른 마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 단기적 수급이 빠르게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된 주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명인의 해안인데 저는 다시 미국 증시로 좀 돌아와서 이 전저점 테스트를 미국이 거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전저점 테스트를 좀 거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저점 테스트를 좀 거친다면 국내 시장도 낙폭은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 저는 손실분이 종목당 5% 이내라면 좀 전략적으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요. 손실 5% 이내. 내가 손실이 좀 5% 넘어간다? 그러면 무대응으로 일관하십시오.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어려운 게 증시 연동성 파괴입니다. 오늘 미국 야간 선물이 내려갔고 홍콩 항생지수가 내려가는데 달러 인덱스가 같이 내려가는 비이성적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만들자면 빅스지수 상승 때문에 내려갔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무대응이 지금은 좀 득이 되는 시장 흐름이다. 확실한 투자 기간 확보를 하시고요. 경기 침체까지 이제 고려한 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까지 고려한 기간 설정, 인내심 필요한 구간입니다. 숲은 잘 봐야 되겠죠. 역시나 리오프닝, 저는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는 선별합니다. 반도체 부품, 그리고 요새 신재생도 조정 부분에 있습니다. 신재생, 그리고 내년 시즌 뭐 JP모건 앞둔다면 제약바이오 쪽에 답이 있지 않겠느냐. 테마보다는 주도주 쪽 눌림목에, 그리고 주도주에 내가 물려있다면 조금 더 인내심 가져보자. 성공 투자하십시오. 늘 기회는 시장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